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조간 보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대요. 예. 뭐, 아첨을 공개적 아부. 아베 때는 황금 골프채 선물했고 요번에 이시바는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해요? 아니 그런데 원래 뭐 금색을 트럼프가 좋아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맞췄다고는 그랬는데 이 지금 이시바 총리가 옛날에 아베 총리가 이렇게 트럼프에 아부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회고록에 저렇게 아부를 하냐고 그래놓고 아, 일본판 내로남불이구만. 예 그리고 본인이 막상 총리가 되니까 네. 그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니까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아첨 아부는요. 오발 오피스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발언을 하였는데 일본 총리가요. 당신을 구한 건, 즉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난번 대선 기간에 있었던 암살 시도 있잖아요. 예. 당신을 구한 건 신의 선택이었다. 예.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네. 근데 이시바 왜 총리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왜 생일잔치가 생각이 나지? 오, 그 이시바 총리가 개신교거든요. 일본 정치인 중 드물게. 아주 드물죠. 근데 개신교 신자가 너를 구한 건 신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니 네. 아사히 신문은 최고의 립 서비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고의 아첨이지 무슨 립 서비스야 그게. 예, 모든 코드를 트럼프한테 다 맞췄다고 보여지는 게 그 공동성명에서도 트럼프가 취임식 때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는 미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예, 그 황금시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투구를 이번에 선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기 지역구가 도토리현입니다. 도토리현에서 제작한 금빛 사무라이 투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2만 원짜리이고요. 106. 그럼 뭐 금이 순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궁금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몇몇 인사들이 그 북한의 핵 보유 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가 출범을 하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조가 달라지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그냥 이전 기조를 유지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예, 이전 기조를 일단은 재확인했는데 이건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로서는 조금 이게 석연치 않게 보는 것이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비핵화의 원칙을 북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협의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선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뭐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본이 뭔가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불안감도 들게 되는 것이죠. 최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소위 CBID를 썼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에 합의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다시 돌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소위 용어를 써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봐야 돼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 빼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참 애석하고 뭐 조금 찹찹한 기분이 들죠. 다만 그간의 우리 전문가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 군축부터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은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하나 둘씩 없애는 또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없애는 그 과정이 비핵화라고 한다면 예. 트럼프 행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든 일본의 정부든 혹은 국제사회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전히 소위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에게 과거에 자신들의 소위 서사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화의 의지를 보여서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정책을 취하는데 일본이 관여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떤 그 모멘텀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때 대한민국이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는 설사 그것이 일본이라 할지라도 저는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는 것 찬성하고요. 네.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랭귀지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사실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미가 먼저 대화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 관계가 발동해서 선순환 돼서 북미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저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죠. 평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노벨상은 트럼프가 갖고요.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좋은 명언입니다. 네. 저 얘기는 예, 듣던 중 명언이에요. 보편 관세 말고 상호 관세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관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호 관세라고 하면 네. 상대 국가가 교육하고 있는 상대 국가 나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우리 수출품에 부과할 경우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똑같이 그렇죠.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렇지. 수입품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윤곽이 곧 드러나겠습니다마는 보편적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이 어떤 기준을 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은 여전히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관세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98%가 무관세거든요. 판매 FTA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적자 폭이 높으니 예.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다 했듯이 그냥 보편 관세로 해서 10% 20% 그냥 무대뽀로 때릴 것이냐. 이 세 가지일 텐데 앞에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관세를 때릴 것이냐가 중요한 관측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국어에 따르면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1번. 2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호 관세에서 상호는 기준점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 그죠? 물론 트럼프는 안 듣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죠. 우리 말이 안 되는 당선되기 전에는 뭐 유럽을 우리를 일본을 소위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를 먼저 때린다고 했다가 비무역 부분인 이민과 펜타닐 관련돼서 자기 이웃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때린 경우가 됐으니까. 그 얘기했으니까. 캐나다, 멕시코를 가장 먼저 때렸는데 그건 또 가장 먼저 한 달 유예를 했잖아요. 네. 중국은 그냥 바로 고했고. 예. 지금 이걸 트럼프의 전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대체적으로 언론의 평가는 캐나다, 멕시코가 굴복했고 트럼프가 승복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응이 매우 강경했어요. 세서 또 미국 내 캐나다, 멕시코와 교육하고 있는 교육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매우 셌고 또 동시에 캐나다와 트럼프의 정상들이 자신의 전임자와는 달리 혹은 이런저런 평가와는 달리 매우 보무당당하게 자기네들도 상호적으로 보복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들이 먹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강유, 약강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강한 자에겐 잘하고 약한 자에겐 더 세게 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게 먹혀 들어갔던 것이 콜롬비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심지어 족쇄까지 채워서 수갑과 족쇄까지 채워서 군용기에 넣어서 콜롬비아로 이송하려고 했던 것을 콜롬비아 정부가 번복을 하고 이를테면 승복을 안 하니까 수용을 안 하니까 바로 25% 관세 때려버리니
굴복했죠. 그러니까요. 역시 강약 약강. 그럼 우리도 강하게 나가면 되겠네. 글쎄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저번 시간에 최 교수하고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또 트럼프의 전략이 비현실적이라도 일단 질러대고 다시 거래와 협상에 판을 까는 전략이 아니냐. 예.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당시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전략은 보호무역주의도 아니에요. 자국의 산업의 손실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질러대는 보호무역주의의 본래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아닐까. 예. 그래서 협상과 거래는 마쿠에서 다시 판이 이중 전략으로 가는 것 같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예.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유연성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최소 확인되는 것은 일단은 세게 지르기는 한다. 그죠? 그 다음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이시바 총리 얘기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예. 회담 끝나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방금 하신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시바 총리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 경제 분야 등에서 강한 요구를 할 경우 일본 국익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여지는 남겨죠. 네. 그렇게 비벼놓고 또 뭔 괴기로운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이구 참.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 손님 한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건데 우리 그 김종대 전 의원님이 잘 아시죠? 아유 너무나 잘 알죠. 엊그제도 같이 술 먹었는데. 제 대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경향신문의 안보 전문 기자를 지내셨죠. 네. 예, 제가 또 가장 존경하고 국방부에 30년은 좀 안 되지만 20년 넘게 출입하시고 예. 이번에 그 계엄 사태를 보고 비분관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써내려간 경문이 네. 책으로 나왔습니다. 용산의 장군들. 그러니까요. 예,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도. 저만 책 가져왔나요 그러면? 저도 다 읽었어요. 아니 그 근데 주인공이신 제일 분, 중요한 지금 성함을 말씀 안 해주셨잖아. 박성진 전 국방부 안보 전문 기자. 네. 경향신문 안보 전문.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박성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 인쇄 수입이 있는데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지. 예, 수줍어서 그러세요. 저희는 다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 예, 다 보셨죠? 봤죠. 아니 그러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박성준 기자를 모시고 이제 그 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지난주에 헌재 변론이 쭉 진행이 됐는데 이때 그 사령관들이 줄줄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사람마다 약간씩의 어떤 그 차이가 있었지만 아주 그 직접 어떤 그 이제 증언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국민이 좀 지켜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했던 것도 좀 부분적으로는 풀렸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해서 우리 박선진 기자 모시고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책 내용이 사실은 그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아무튼 귀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 이번 내란의 주역들 이야기를 좀 한 명 한 명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네. 박 기자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외교안보 수준은 유신 시절의 학도 호국단장 수준밖에 안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군 통수권자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이종섭 국방장관을 그때 취임하고 만나가지고 네.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금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준이 내가 보건데 이 과거 유신 시대 학도단 간부 정도 수준이니까 이 장관께서 잘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백지 상태. 예, 백지 상태에서 잘 그려달라 했는데 결과는 보니까 이미 김태호 안보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하얀 도화지에다 그냥 까만 먹물을 뿌려버렸더라고요. 먹물을 뿌린 겁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하는 수준이 보면 외교안보 수준이 보면은 우리가 조금 과거 대통령들이 가졌던 스탠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좀 많이 일방적이고 특히 보면 이제 뭐냐면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보면은 막무가내식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뿌리가 어딘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보면은 과거 이게 유신 시대에
친입 쿠데타, 박정희의 유신시대 친입 쿠데타 그대로 따라하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요. 그러고 보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보면은 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이력 중에서 충안고등학교 학도국단장을 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그럼요.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 자체도 군사 퍼레이드를 엄청나게 또 좋아하고 이례적으로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향수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이렇게 넓게 얘기하면은요. 학도국단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 학도국단이라는 게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해체됐다가 박정희 정권이 1975년 올남 패망을 계기로 다시 재창설한 거거든요. 그 행동 강령이 뭐냐면은 멸공 호국에 앞장서서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되자 이런 게 이제 만약 행동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투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학도국단의 구호가 배우면서 나라를 지키자. 양대 산맥이 있었냐면 또 이게 향토예비국이 만들어졌어요. 향토예비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이런 개념이 비슷한 건데 결국은 학원을 안보 총력 체제에 동원하겠다는 거고 학원의 병영화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냐면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비슷한 연배여서 저는 이제 그 유신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저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국군날만 되면 5.16 광장,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5.16 광장이었죠. 예, 5.16 광장에서 거기서 저는 저기 각반을 차고 교름목 메고 각반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예. 각반이 뭡니까? 이 다리에 차는 거 있어요. 천으로 된 거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호승지심을 심어줘요. 5.16 광장을 가면은 이게 행군하러 갈 때는 각반 대신에 학교에서 군화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카라는 걸 처음 신어보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만들고 외모한 목청을 메고 이제 말하자면 행진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검술 경진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결혼 검열, 결혼 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학원을 병영화시키는 거죠 사실상. 그 예를 들면 또 근데 체육 시간도 말하자면은 이게 유신교육 당시 학도국단 체제니까 이 체육 시간에 체력장이라고 또 그때 만들어졌어요. 체력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언반 던지기 비슷하게 이제 뭐 멀리 던지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름이 뭐냐면 수류탄 던지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고무 수류탄으로 수류탄 모양의 고무로 만든 수류탄을 몰려 던져 그 거리를 측정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들에서 크게 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불법 계엄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게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는 게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군을 갔다 오지 않은 그죠? 그러나 학도 호국단은 너무 잘 알고 그 질서정연하며 네. 예, 뭔가 권위가 살아있던 세대 아닙니까? 네. 거기에 권위에 또 자발적으로 타율적인 복종을 요구하던 시대고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군사퍼리도 좋아하고 휴가하면 또 군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무솔리니가 집권하니까 기차가 제 시간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잡혀나가는 것에 대한 환상, 예, 그런 어떤 질서에 대한 회귀, 권위에 대한 복종, 예.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허한 마음을 채워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급에 한이 맺힌 인물이고 그래서 진급을 이용한 사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읽은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캐릭터라든지 그 깊숙이 들어가면 또 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생도를 마치고 소위 때부터 3스타까지 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여기 육사 출신들이 말하는 선두주자에서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니까 장군도 다 1차 진급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좌절됐던 것이 이제 대장승진.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보면은 자기보다는 이 경력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김용인 전 국방장관이 포스타 즉 사성장군이 될 기회가 두 차례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좌절됐죠. 첫 번째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사성장군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기생한테 밀려가지고 거기에 좀 많은 한을 품었던 거고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거를 이제 만회해 보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정권 친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진보 정권에 맞서. 문재인 정권의 친화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엄청나게 예. 그 저기 나름대로 최종국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자, 알죠. 아니 뭐 계속 말씀하시죠. 예. 저요, 오늘. 그러자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실 문재인 정권의 첫 합참의장을 사실상 내정을 했어서 김용현 장군을. 그런데 과거 17사단 사건이라고 영웅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에 빠진 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바뀐 사건을 놓고 사인을 조작했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자제를 됐거든요. 결국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거가 이제 좋은 글씨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간에 그 사성 장군이 안 됐다는 그 좌절감이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장을 주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 주도하는 멤버들을 보면은 사성 장군이 없어요. 본인보다 계급이 높은 거를 용납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자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행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군 출신 삼성 장군 나중에 병무청장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공군 출신 삼성 장군 그리고 이제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사장으로 이제 농공해상이 했던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야 그래 사성 장군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포럼에. 그 포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한기호 국방위원, 한기호 의원이 국회의원이 만든 안보특위라는 게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성 장군들, 심성수 해군참모총장이라든지 뭐 유양근 공군 참모총장이지 소위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참모총장 했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활동을 했죠. 우리 최종국 교수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나 친화적으로 그 노력을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 때. 9.19 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 김용현 당시 예비역 장군은 이런저런 토론회에서 9.19 군사 합의를 홍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보수 야당 인사들과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잘 된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씨가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아주 극우 성향을 보이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말 색깔이 모호한 분이에요.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한 이데올로그로 됐지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양지주의자. 그렇죠. 양쪽 정권에 다 적응할 수가 있고 볕째는 데만 찾아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죠. 예, 이 책에 그 54페이지부터요. 57, 58페이지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박 기자님께서 그 실명을 다 거론하시면서 현 정부의 요직에 있는 혹은 여기저기 대한민국 대사로 나가 있는 전직 장군들의 현직은 대사죠. 그분들의 내용을 언급하셔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윤건영 의원의 한 라디오 방송을 인용하시는데 요걸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샜다고 했다면 그건 똥별이다라고 했던 내용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2페이지의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2011년 남북군비통제 추진계획서 문건을 결재한 인물이던데 남북군비통제 추진계획서는 제가 군비통제 비서관 하면서 참고했던 문건이에요. 그 남북 군사합의 맺을 때요. 그때 사실상 지금 군사합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라. 그러면 쉽게 보면서 초안 작성 주체 비슷한. 아이러니하게 느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욕을 해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박성진 기자님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건 군인이 어떻게 보면은 군 경력을 통해서 쌓아놓은 전문성은 어떤 정치 권력에든 맞춤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인 대로, 진보 정권이면 진보. 이것이 마치 공직자의 전문성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소심파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안보라는 거는 직업 윤리와 책임성, 또 거기서 소명 의식으로 이게 안보가 이게 지켜지는 기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인데, 이 장군들의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왜곡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도된 걸 보면 노상원 씨가 정보사 이제 간부들을 이제 승진을 미끼로 해가지고 롯데리아에서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승진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면서 이제 뭔가 회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3명의 사령관 4명까지 저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4명의 사령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진급을 미끼로 내란에 가담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보면 그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진급이라는 건 사실 민간 사회에서는 승진하고 같은 개념이지만은 이 군인들한테 받아들이는 진급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진급은 군인들한테 간절함, 절실함, 그리고 또 프라이드, 명예, 긍지 모든 게 다 합쳐진 개념이거든요. 인생 그 자체는.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거는 본인이 루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급 누락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진급에 사실상 모든 거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의 직업이 군인이에요. 또 게다가 또 보면은 과거와 달리 군 출신들이 전역 후에는 어떤 취업 같은 게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미지의 세계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이게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급이라는 게 이 약점 아킬레스 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너 진급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한마디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군인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아주 이례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진급을 앞두고 바닷가에서 진급 굿하는 장교도 봤어요. 직접 보셨어요? 본인이 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 자기 어디 바닷가 가지고 했는데 또 어디 저 신기가 있는 저 장군봉에 올라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례가 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급 적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1차, 2차, 3차 진급을 떠나면 보통 이제 안 되는데 그때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장교는 근데 이미 3차 적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급 굿하고 나서 갑자기 특별 케이스로 진급을 했어요. 또 구제된 거죠. 구제되는 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모 장군 같은 경우는 별을 하나 꽤 고위장성인데 별을 하나 더 달기 위해 가지고 계룡대 근처에 암용추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1월 1일 날 혼자 발가벗고 목욕제 거기서 진급을 기도해 가지고 별을 하나 더 단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명 군인들이 서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럴 정도 간절함의 표시인데 뭐 일부 사례죠. 사실. 일부 사례죠. 일부 사례인데 사실 이 책의 가치는 그런 어떤 분들의 장군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사령관들의 행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줘요. 이 책을 읽고서 보면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 실마리가 뭔데요?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뭘 판단하질 않아요. 야,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어. 문부 쓰고 들어가래. 장관이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본인의 판단을 일부러 죽이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전문 용어로 설사했다 그래요.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했다. 그게 군대 은어입니까? 네. 그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단순히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었다. 이걸 그냥 특임대 707 대대장한테 전달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정확히 그런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모두 1차에 진급이 된 이른바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장성들이 아니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영현 전 장관이 바로 그 어떤 진급에 대한 욕구를 치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사령관 자리를 주고 내란에 가담하도록 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특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합사에 근무한 장군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포스터예요. 육군 대장이 가는 자리인데 네. 뭐 경험 있는 장군한테는 가도 야 이제 김 장군도 나중에 연합사 부사령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귀가 번쩍 뜨이죠. 아 인사권자가 나 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충성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은 또 특정 사령관한테는 아마 그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VIP께서 우리 이 장군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은 진급을 미끼로 이런 걸 했다는 그 예비역 군인을 내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제 김영인 장군한테 그런 제안을 받은 장교도 직접? 있었어. 예. 그러면 나한테 그 사례를 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왜 이번 12.3 계엄 혹은 내란 사태에 장군들, 군 지도부들로부터의 소위 정당한 항명이 왜 없었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군을 파견한다든지 계엄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왜 군인들은 혹은 군 엘리트들은 왜 정당하게 항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후반부에 운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장인가요? 그 표현도 상당히 독자들이 볼만한 것 같아요. 그 지장, 덕장, 네. 용장이 아니라 최고의 장군은 운장이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군인들이 말하는 지장, 용장, 덕장 세 명이 다 합쳐도 못 당하는 게 운장이라는 운 좋은 거예요. 사람. 예. 운장. 운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아마 또 거기는 이게 우리나라가 평지 체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전 체제긴 하지만 네. 70년 넘게 이게 경계 작전만 하다 보니까 무슨 인사할 때 어떤 공이 뛰어난다든지 어떤 뭐가 능력이 특출해서 진급하는 경우보다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장군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장군들을 보면 장군들이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군 수뇌부들이 와르르 숙청당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전부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전부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서욱 장관, 송영무 장관, 정경조 장관, 장관 세 분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 밑에는 실장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군대의 장군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군대를 전쟁의 틀로서 군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의 틀로서 군을 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고 우면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때는 이렇게 나섰다가는 이게 칼 맞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돌아서 가면은 진급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장군 특히 소장단 인사부터는 발탁 인사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 정상적인 군 내부 시스템에서 인사 소위 진급 추천위원회, 진급 선발위원회 거치는 게 아니라 투스타 이상 소장부터는 이 소위 발탁 개념이 돼버리니까 굳이 인사권자가 국방장관이나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치권의 줄대는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부작용으로 보면은 이게 좌고우면한 장군들이 너무 많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은 이준우 소방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 다 보면은 딱 보면 나오잖아요. 좌고우면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보이잖아요. 좋게 말하면은 이 불법 계엄의 부당성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거를 인지하고 자기가 어떤 주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아 여기 성공하면 나한테 미래가 보이는데 하는 그런 어떤 것과 실패하면 아 이거 큰일 나는데 하는 거 이게 내면적인 충돌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내란 전에 이제 그 뭐 대서특별지지만 이제 그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고 원스타하고 뭐 소송전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소송전 그 박모 여단장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이번에 국회 증언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이 폭탄 조끼 입혀가지고 폭파시키라고 했다 그분이에요? 증언한 분이 그때 이제 그분이에요. 문상호 사령관하고 몸싸움을 하고 고소 고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너 자리 내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결국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게 노상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상원이 문상호 사령관이 경질되지 않도록 김용현한테 건의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역시 또 이것도 어떤 자기 자리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적 동기가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해서 내란에 가담한 이런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축적이 되다가 이번에 그 모순이 드러났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장군 세계의 이런 와중에도 요 책에는 좀 언급이 안 됐지만 신락 같은 희망 하나는 육군본부에서 그날 버스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탑승을 거부한 장군이 있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저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라 희미하더라도 반딧불 같은 희망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장군들의 세계를 직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네. 박 기자께서도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들은 좀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최종곤 교수가 이제 정당한 항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관련해서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출동 명령을 거부한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좀 더 소상히 좀 여기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당시 202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그렇죠.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네.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미 육군 82 공수사단이 이 지시를 받고 워싱턴 DC 인근으로 출동을 합니다. 시위가 더 확대되면 진압하기 위해서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마크 밀리 이 합참의장이 지휘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우리 군의 역할은 헌법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서신을 보내고 그걸 받아들인 지휘관들 특히 이제 제282 공수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수방사령부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주요 시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휘서신을 받고 철수를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헤드쿼터가 있는 대로 철수를 했던 사례가 이래야 있었죠. 되는 거잖아.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쿠데타로 불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내란이나 쿠데타로 불리지는 않고 군의 어떤 임무와 관계된 건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한데 문제는 그런 면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준비된 군대 네. 또 그러면서 어떤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제법 있구나. 군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군인은 말이에요. 원래 군대는 비합리적인 조직입니다. 죽고 사는 인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건 신의 영역인데 어떻게 인간이 다루냐고. 예. 그게 본래 비합리적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을 감수하는 집단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명령의 합법적인 권위, 직업으로서의 전문성, 상하 간의 의리, 예.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존중 이런 게 군인의 생명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급이나 보직을 미끼로 해서 무너지고 왜곡됐다 그러면 그 군대는 생명의 불꽃이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하는 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된 군대냐 명령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이냐 예. 이 차이는 역사에 엄청난 그 비극이나 희극이냐 불러오죠. 사실 이게 미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화가 바뀐 게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바뀐 거거든요. 예, 우리도 아마 이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승화된다면 또 예.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은 미 육군 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 육군 교리에 보면 충성의 대상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가 헌법입니다. 오. 둘째가 이 군이고요. 예. 세 번째가 부대. 그 네 번째가 전우입니다. 여기 상관은 충성의 대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한국군은 충성의 대상을 윗사람 상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말하자면. 그 답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도. 자기한테만 충성한데. 그래서 우리 박 기자께서 저기 책에도 쓰셨는데요. 방금 소개하셨던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023년도 10월에 퇴역식을 했는데 네. 군인은 독재자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썼고요. 선진국가에서 군대는 문민 통제와 함께 시민들의 존중으로 유지된다는 우리 박 저기 기자님의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내묘라고 하는 소위 이 속에서 첫 이 프롤로그, 에필로그라고 하나요?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헌법은 막연했고 명령은 현실이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 육사 그 과목 가운데 헌법과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니 이걸 폐지를 했다라는 지금 대목이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인데요, 이게? 이게 2018년도에 작성된 기무사 개헌 문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육사에 감옥을 하나 이게 신설을요? 신설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감옥을 제목을 바꾸는 형태지만은 프로그램 내용이 강의 내용이 뭔데 제목이 이제 헌법과 민주심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민주사회에서의 민군 관계와 그리고 시민 정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가리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군인이 이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보면 헌법의 가치라는 것도 딱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를 배웠으면은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이런 과목이 다 있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거기 이 정권 자체가 유신 쿠데타 세력들이 후에 어떤 그 마인드가 유전자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헌법 파괴 이렇게 마인드가 남아 있는 거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저 과목을.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과 군사법이라는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단순한 법률 강의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보면은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과목을 바꿔버렸다. 다 그 이유가 있군요. 그런데 무슨 정권만 바뀌면 육사만 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뭐 정권 때마다 과목이 바뀐다 그러면 그게 학교입니까? 더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가 육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무슨 학교가 쿠데타를 3번 합니까? 근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김한태 육사 교장이 육사 졸업식 때 생도들한테 뭐냐면 선서를 하면서 국민의 충성, 국가의 헌신이라고 이제 구호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입니다. 국가보다 국민이 앞섰던 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죠. 왜냐하면 무조건 국가를 앞서가지고 국가주의거든요. 사실 어떻게 군이라는 그리고 과거 군국주의의 어떤 DNA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국가주의를 앞서가지고 유신 쿠데타도 일어났던 거고 12.12 쿠데타도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김한태 육사교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도 나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국민의 충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헌신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대로 딱 한 차례로 끝나버렸죠. 그걸로 딱 한 번.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성진 기자가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진급에 목을 매는 어떤 군 장성들의 어떤 심리와 처지를 권력이 이용하면 군 장성들이 결국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만사가 인사라고 YS가 말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대도 만사가 인사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군 통수권자 영역, 군 인사라는 것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군 고위층이라든지 통치 철학에 뒷받침되는 장군들 임명하는 건 맞지만은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장군들 인사라든지 그런 거는 합참의장은 이제 인사권이 없지만은 나름대로 내부 토의를 하니까 각군 총장한테 맡기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일일이 다 일반 이 소위 완스타 투스타까지 다 그 심지어는 대령까지 다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목적들이 다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을 믿고 군 통치 철학에 맞는 장군한테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군인의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군인의 직업이라는 거는 이 목숨을 담보로 월급을 받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집단이거든요. 우리 직업 중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직업에 대한 존중의식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예로 자꾸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레스토랑 간다든지 공항을 간다든지 가면 유니폼 제복을 입은 군인을 보면 항상 먼저 자리를 배려를 해줘요. 그런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저 군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우군인가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존중해지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이번 불법 계엄을 사태로 계기로 해가지고 또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빠질 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만 대다수 군인들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대다수 군인들은 다 보면은 이번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못지않게 분노를 하거든요. 일반 군인 간부들도요. 그런 사실을 거기 알아주시고 우리도 항상 그러니까 절대로 군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사족 겸 질문 하나를 드리면 근데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쿠데타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망령이 아주 기억이 너무 선연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맡겼을 때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또 작동하는 거 아닐까요? 그 부작용이 이번에 난 겁니다, 사실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정권 때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군을 이용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군을 기무사를 통해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정권 바뀌고 나서 기무사가 이번 불법 계엄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되는. 예, 방첩사 이름 바꿔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군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잘 잡아주면은 국민의 충성하고 국가에 헌신한 집단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기무사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이 통제 이게 견제만 있으면은 이게 쿠데타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특이 동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만은 가끔 항상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 특이 동향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도 특이 동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군 통수권자하고 국방장관하고 방첩사령관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군 인사도 불법 계엄을 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으로 육군 중장 인사를 스톱시켰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 특이 동향들이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럴 때 이제 뭐냐면 크로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고 컨트롤해서 방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방치를 해가지고 조장을 해서 생긴 문제지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도 시스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권력 체계에서 어떤 정권이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정부에서든 군인이 권력에 줄 서고 싶어 했고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질 때 불행이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건데 네. 그런 이해관계가 통용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기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